축제라는 말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축 처진 어깨, 흐릿한 눈, 뭐랄까, 멍한 표정 같은 걸 떠오를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어난 느낌, 도움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어죠. 그런데 이게 꼭 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상담 분야에서 이 숙제, 그러니까 과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글이거든요. 로빈 허크의 상담에서의 효과적인 과제 부여라는 논문인데요. 이 글을 보내주시면서 이 부담이 아닌 도움이 되는 과제란 뭘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논문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을 뭐랄까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부담스러운 과제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꿀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상담사랑 내담자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건 정말 상담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동료를 돕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할의 재정이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부담을 넘어서 발견의 도구가 되는 과제의 비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많은 과제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과제를 안 해오면 저 사람 의지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허크는 문제의 원인이 과제를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사의 접근 방식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너무 일반적이거나 당사자랑 전혀 상관없는 과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패의 책임이 당사자에게만 돌리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자는 먼저 좋은 과제의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상담실 밖의 삶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나눈 통찰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으니까요. 그렇죠. 문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일쑤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는 대화의 진전을 이끄는 겁니다. 좋은 과제는 그냥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다음 단계의 발견이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디딤돌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세션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다음 상담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지난주 과제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죠. 상담 전체가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제의 목적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자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허크는 효과적인 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걸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삶의 책임감에 짓눌린 젊은 남성, 완벽주의 성향의 거식증을 앓는 우등생, 또 깊은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성, 이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를 줄 수는 없겠죠. 각자의 상황, 성격, 에너지 수준, 심지어 신념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논문에 나온 저자의 실패담이 바로 이 지점을 정말 아프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저자가 독서장애가 있는 내담자에게 아주 깊이 있는 신학서적 몇 챕터를 읽어오라고 과제를 줬던 일이요. 저자는 그 내용이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정작 내담자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 내담자는 다음 주에 과제를 못 해온 채로 깊은 수치심을 안고 돌아왔고 저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했죠. 이 경험을 통해서 과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손으로 직접 과제를 써준다는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결국 개인화된 과제라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고 당신은 그냥 복사된 문제지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인 거죠. 50장씩 복사된 파일에서 워크시트 하나 꺼내주는 건 편리할지 몰라도 당신은 나에게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상담 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과제를 만들고 그걸 손으로 직접 써서 건네는 행위. 이건 효율성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치료적 자산을 얻는 과정인 겁니다. 효율성을 포기하고 신뢰를 얻는다. 와,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이게 결국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논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저자가 꼽은 최고의 과제들은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상담 중에 내담자의 통찰을 반영해서 즉석에서 함께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분노 문제로 상담실을 찾은 젊은 부부, 지니와 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이 부부 서로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는 문제로 힘들었죠. 맞습니다. 상담사는 이 부부랑 같이 성경의 야고보서 4장을 읽었어요. 여기서 핵심이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싸우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아하, 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갈등과 분노가 생긴다는 통찰을 주는 거죠. 상담사는 이 개념을 부부의 상황에 바로 적용한 겁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폭발한다는 그 연결고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상담 말미에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굉장한 전환이었죠. 상담사는 과제를 내주는 대신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발견의 도구로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이건 지시가 아니라 초도인 거죠. 주도권을 완전히 부부에게 넘겨준 겁니다. 와,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요?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편 팀은 자기 분노가 너무 빠르게 치밀어 올라서 원인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이 마주치는 장애물이 뭔지 목록을 작성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아내 진이는 좀 다른 접근을 했죠. 자신의 마음속 욕망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 욕망이 기대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분노 문제에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탓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팀은 내 안의 장애물을, 진이는 내 안의 욕망을 보기로 결정했죠. 과제를 스스로 정하면서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죠. 와,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준비 상태와 필요에 딱 맞는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과제는 더 이상 상담사가 준 숙제가 아니라 자기 발견을 위한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지만 핵심 원칙은 통하는 것 같아요. 남편 존의 과거 문제 때문에 아내 낸시가 힘들어하는 경우였죠. 네, 이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존은 과거의 분노나 음란물 문제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년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내 낸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몸이 얼어붙는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을 겪고 있었죠. 머리로는 남편이 변한 걸 아는데 몸이 과거의 위험 신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과제를 줘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렌 씨의 목표는 분명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상담사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을 제안합니다. 함께 과제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낸시의 상황에 정확히 맞춰진 과제였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얼어붙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고 다음 주에 그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 과제는 낸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반응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개인의 고통에서 관계의 문제로 전환시킨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남편 존의 대답이 정말 간결하면서도 모든 걸 담고 있었죠. 매력 없게 느껴지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고 용서받지 못한 기분이야. 맞습니다. 이 세 단어는 그 후 몇 달간 이어진 상담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이 세 가지 감정을 나침반 삼아서 하나씩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먼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한 현재의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임을 이야기했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라는 감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용서는 신뢰와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존이 수년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낸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온 벽을 허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 없게 느껴지는 이 감정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신체적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매력적인 면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들을 바탕으로 나온 낸시의 다음 과제들이야말로 이 논문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특히 그 사진 과제요. 단순히 남편을 좋게 보자는 막연한 결심이 아니잖아요. 낸시는 사진 찍기가 취미였는데 상담사는 그녀의 강점을 활용한 거죠. 남편이 매력 없게 느껴진다는 그의 감정에 대한 응답으로 낸시가 직접 조명과 각도를 이용해서 남편의 가장 멋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기로 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를 넘어서 남편의 매력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찾고 인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한 것. 이건 보호막 뒤에 숨는 대신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낸 완벽한 사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낸시가 얼어붙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그냥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낸시의 강점과 목표를 결합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 과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숙제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운 부담감에서 시작해서 삶을 바꾸는 창의적인 도구로서의 과제를 만나봤습니다. 핵심은 일방적인 지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에게 맞춰진 개인적인 발견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과제를 만들고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고 또 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제를 해야 할 일에서 하고 싶은 발견으로 바꾸는 열쇠였습니다. 이 논문은 상담에 대한 글이었지만 이 원칙들을 당신의 삶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후배를 가르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스스로의 성장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정답이 담긴 워크시트를 건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잘 짜인 정답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과제가 그저 또 하나의 짐을 더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함께 다음 발견의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 즉 투두 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견할 일 목록, 투두 디스커버 리스트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